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능 위주 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 조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시 모집 인원 변화와 비교, 군별 모집 인원 및 대학 현황,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결과 이외 2022학년도 정시 지원 경향 분석 등을 알아본 이후에 내년도 2023학년도 정시 수능 대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시 모집 인원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는 달리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84,175명을 선발하였는데 올해는 7,493명이 줄어서 76,682명을 선발하게 되죠. 이와 같이 소폭 감소가 된 이유로는 첫째, 서울소재대학의 정시 모집 교육부 권고 비율이 40%였는데 이걸 전년도에 조기 달성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서울소재대학들의 정시 모집 증가 폭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들의 수능 위주 전형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은 정원 내 모두 증가돼서 1,361명이 증가된 반면에 다른 위주 전형들은 모두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25명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에 반해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능 위주 전형에서 큰 폭으로 인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7,428명이 감소되었죠. 학생 교과 위주 전형이 76명이 증가되었고 기타에 해당되는 재외국민 전형이 31명이 증가되는 이외의 모든 전형은 큰 폭으로 인원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적으로 8,318명이 감소되었죠. 그래서 정시 전체는 7,493명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올해 전형이 실시가 됩니다. 서울소재, 누구나 진학하기 희망하는 가고 싶어하는 서울소재 15개 대학의 일반 전형 위주로 유형별 모집 인원을 알아보면은 서울대의 경우에는 올해 수시 모집에서 종합 전형 인원을 251명을 줄여서 정시 모집에 213명을 증가하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정시 모집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형이 도입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앙대와 경희대의 경우도 수시 모집에서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일정 인원을 줄여서 정시 모집으로 인원을 이동하여서 선발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요. 숙명여대 139명도 종합 전형 114명을 줄여서 정시에 더 많이 뽑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군별 모집 인원 및 대학 현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인문자연 모두 가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천, 경기, 강원, 지방 대학 모두가 대부분은 인문자연 공이 나군에서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문자연 모두 서울 지역에서 있는 소재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약 38%에 해당되는 23,91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전체적으로 한 25%에 해당되는 15,487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두 지역에서 모집하는 인원수가 약 63%에 해당되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을 상대적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지방에서 모집하는 학생 수는 37% 정도에 해당되는 22,887명 정도가 지방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역별 군별 모집 인원 중에서 예체능 계열도 수도권 지역이 약 67% 모집하는 그런 형태로 정시 모집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5개 대학 군별 모집 인원 변화를 계열별로 알아보면 첫째 인문계열의 경우에 경희대와 동국대는 군별 인원 변화가 있습니다.
경희대는 가군의 모집 인원을 181명을 증가해서 뽑게 되는데 그 반면에 나군에서는 123명을 줄이게 되고요. 동국대는 반대로 가군에서 50명을 줄여서 나군에서 51명을 선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서울대는 정시에 지역 균형 전형이 새로 도입되면서 88명을 나군에 더 많이 뽑게 되고 중앙대의 경우도 가군과 나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해야 되죠. 그만큼 수시 모집 인원을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군에서 187명, 나군에 113명을 더 많이 선발하게 되고 나군은 오히려 35명을 줄이게 됩니다. 반면 연대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 가군에서 34명과 나군에서 96명 적게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군별 이동이 있죠. 건국대는 나군 67명을 더 많이 선발한 대신에 나군에서 63명을 덜 선발하게 되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고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자연계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서울대는 163명을 더 많이 선발하게 되죠. 홍익대는 인문계열은 줄었지만은 자연계열은 85명을 더 많이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군별 모집 대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고려대, 연대, 한국교원대 등 총 18개 대학이 가군 전형만 실시를 합니다. 나군 전형만 실시하는 대학은 우리 교육대학과 서울대, 서강대 등이 나군 단일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다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영산대나 한동대 등의 대학이 있습니다. 16개 대학이 총 다군 선발하죠. 가나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를 비롯하여 경상국립대, 이화여대, 충남대, 충북대 등과 같은 대학 총 34개 대학이 가나 분할 모집을 실시하고요. 가다 분할 모집은 총 17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삼육대, 인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등이 해당됩니다. 나다 분할 모집은 건국대, 글로컬, 동덕여대, 아주대 등의 대학이 해당이 되는데 총 19개 대학이 나다 분할 모집을 실시를 합니다. 반면에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은 전국에 70개 교로서 가장 많은 대학이 해당이 되죠. 우리 인근에 있는 울산대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진행 요소별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정시는 일반적으로 수능 100% 진행을 실시를 하죠. 대부분 대학이 수능만을 이용하여 학생을 선발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첫째,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 도입이 정시에서 있는 서울대가 수능과 학생부를 이용하여 학생을 선발하죠. 서울대 정시 모집은 지역인재 진행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40%, 일반 전형은 20%를 반영하게 되죠. 서울대의 학생부 반영은 기계적인 반영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로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수험생은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면접 진행을 실시하는 정시에 수능과 면접을 더하여 진행을 실시하는 대학은 삼육대, 아주대, 경기대 그리고 광주교대와 춘천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교육대학입니다. 그중에서 대구교대와 부산교대는 일괄 진행을 실시를 하죠. 나머지 교육대는 단계별 진행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수능, 면접, 기타 요소를 사용해서 진행을 실시하는 대학들과 수능, 학생부, 면접을 합쳐서 진행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도 다른데 수능 성적에서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등이 있죠. 이런 등급 등을 대학에 따라 활용 지표가 각기 다릅니다. 특히 국어, 영어와는 달리 탐구 영역은 대학에 따라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죠. 활용 지표를 살펴보면은 첫째, 표준 점수를 이용하여 진행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3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은 가장 많죠. 135개 대학이 백분위를 활용하여 진행을 실시하죠.
자, 유일하게 표준 점수와 100분위 모두를 사용하는 대학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어치약학과에 해당되는 대학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국대는 100분위 점수를 이용해서 전형을 실시하는데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과에 한해서는 국어, 수학은 표점을 쓰지만은 탐구는 100분위 점수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 영역에 변환 표준 점수를 도입한 대학은 총 29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연대, 고대 등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등급은 총 16개 대학에서 등급을 활용하여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 일부 대학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라 하더라도 계열에 따라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죠. 인문계열 중 사회계열은 수학을 30% 반영하는 반면에 인문계열은 국어를 30%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영역이 지정되어 있으면서 수학과 과학 탐구의 과탐에 각각 과탐을 30% 반영하는 이와 같이 계열별로 수능의 영역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영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한 전략을 달리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국대보다 동일 사회계열이지만은 수학을 35% 반영하게 되고 인문계열은 국어를 35%더 많은 비율로 반영하게 되죠. 자연계열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에 따라서는 비율이 많지만은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좀 덜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눠서 달리 반영하는데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을 36%씩, 자연계열은 수학을 38%로 가장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동국대는 국어 30%, 수학이 30%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열 중에서 가정교육과와 바이오시스템학과는 수학을 미적 기하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지원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있죠. 서강대는 자연계열은 과목 선택이 있지만은 반영 비율은 인문이나 자연이나 모두 37, 43, 20%로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시립대는 국어와 수학, 성균관대는 인문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그리고 자연은 수학과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각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숙명여대는 인문계열 국어를 35%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수학을 35% 반영하게 되죠. 연대의 경우 국어, 수학이 33%,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 탐구가 33%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어떤 영역을 더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정시에서는 그 과목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도 국어와 수학의 인문계열은 30% 반영하지만은 자연계열은 과목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수학을 35%, 탐구를 30% 반영하게 되며 일부 모집 단위는 수학을 미지정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지정 현황은 전국적으로 수학과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려고 할 때 미적과 기하를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는 대학은 총 58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대학은 62개 대학이 있죠. 일부 대학의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확통을 지원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학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어 성적 반영하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과 감점제를 사용하는 대학,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 등 다른데 서울 소재 일부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5개 대학 중 고대와 서울대는 감점제를 사용하죠. 감점제. 그런데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가산점제를 사용합니다. 그 반면에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등이 있는데 건국대, 경희대는 15%를 영어를 반영하지만은 동국대는 20%를 반영하듯이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립대는
학과에 따라서 10% 반영하는 학과와 15%, 25% 반영하는 과들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 충남대는 감점을 쓰지만은 전북대는 가산점 제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국립대는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를 반영하는데 경북대는 12.5%의 영어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와 같이 감점은 충남대의 경우에 1등급은 0점 감점이 없지만은 2등급, 3등급으로 갈수록 감점 폭을 늘려가면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가산점 제도 역시 등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감점의 폭이 차츰 증가하게 되죠. 경상국립대의 경우에는 비율을 반영하지만은 이게 등급별로 점수 차이가 동일합니다. 4점 차이 편차를 두고 있죠. 이와 같이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서 폭이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은 동일한 값을 변화 주는 그런 대학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특정 등급대에서 어떤 등급대에서 유불리가 특별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국사 성적 반영 방법은 주로 가감점이죠. 가산점 감점제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일부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울 15개 대학의 건국대와 동국대는 모두 5%의 비율을 반영을 하죠. 그 반면에 고대, 서울대, 숙명여대 등은 3등급까지를 모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만점을 주고 있고 4등급까지를 만점을 주는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자연, 서강대 등이 있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는 필수 응시 조건만을 요구하는 대학은 충북대가 있으며 1등급이 만점인 대학은 강원대, 3등급까지는 충남대, 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점제를 쓰는 대학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지만은 5등급부터 5점, 10점, 15점 등과 같이 5점씩 편차를 주어서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가산점을 주는데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0.2점 편차를 두고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대학도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 2022년 전년도 수능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접수자는 전체로 16,387명이 증가했죠. 2021년도에 비해서 16,387명이 더 많이 접수를 했는데 재학생은 14,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졸업생은 2,350명이 증가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전년도에 재학생이 약 71%에 해당되고 졸업생은 29% 정도에 해당되었죠. 그 중에서 수능 응시자는 접수자 중 실제로 응시한 학생은 재학생은 36만 710명이 접수를 했는데 응시는 31만 8,693명이 하게 됩니다. 즉 전체 접수자 중에서 88.4%가 수능을 응시하게 되었는데 졸업생은 86.8%가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87.9% 접수자 중에 87.9%가 수능에 응시를 하는데 이 인원은 전년 대비 27,104명이 많은 인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별 응시는 전년도 가장 마지막 수능 이전의 시험은 2011년도 10월 고3 학평 응시 인원수 대비 비교를 해보면은 10월달보다는 실제 수능에서는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가 3.4% 화작에서 이동을 하여서 응시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대3 정도가 응시가 되었죠.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의 경우에 확통이 인원수가 2.3% 줄어든 반면에 미적과 기회는 각각 0.7%와 1.6%가 더 많이 이동하여서 응시를 한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응시자연을 보면은 가장 인문계에서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은 응시한 과목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 문화였습니다. 13만 6,793명과 12만 7,482명이 응시를 했죠. 그 반면에 세계사는 17,552명과 경제는 5,495명의 응시하여서
굉장히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 해당되는데 과학탐구는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1이 13만 6,541명과 13만 4,726명이 응시를 하여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는 반면에 투 과목은 상대적으로 6,515명부터 3,000명, 물리2의 경우는 3,006명이 응시하는 형태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점도 보면은 1등급과 전년 대비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폭을 보면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국어는 149점과 131점에서 같은 1등급 내에서 18점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년도는 13점이었죠. 굉장히 폭이 증가했고 2등급도 5점 차이에서 6점 차이로 국어 굉장히 1점이 더 폭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수학은 7점과 6점에서 10점 차이로 1등급의 편차는 더 커졌고 6.4점의 편차에서 9점의 편차로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의 변별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상위권에서 1등급대에서 이 점수의 편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변별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역별로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점의 분포가 전 구간 표점 분포가 고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상위권에서는 149점 같은 최고점을 받은 인원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 있죠. 따라서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아주 높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수학은 147점을 받은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역 최상위권 성적 지속자가 많다는 것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 변별력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게 수학보다는 오히려 국어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도수표를 이용해서 보면은 국어는 144점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 395명에 불과했지만은 수학은 144점 이상이 6,450명으로 굉장히 큰 많은 인원이 존재하죠. 따라서 국어가 수학보다는 더 편차가 큰 과목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별력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역별로 보면 1등급의 숫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5,226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2등급까지 누적 인원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2,167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영어는 고난이도의 문항이 증가한 반면에 2등급까지는 숫자는 증가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을 하기로는 전년도 수학의 통합 시행으로 대부분 수학은 자연계 학생들에 해당되는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오히려 고득점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1등급을 가져가는 1, 2등급을 가져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수학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확통을 응시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비율은 자연계는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수학 때문에 인문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수도권 대학의 수시의 교과전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수시 모집의 수능 체제를 통과한 비율이 인문 자연 모두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영어에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조금 불리했지만 영어를 이용해서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탐구 영역 난이도를 보면은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사탐 같은 경우에 최고점은 68점이었죠. 윤리와 사상과 사회문화였는데 가장 낮은 최고점을 가진 것은 정치와 법이었습니다. 63점이었죠. 평균적으로 사회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의 표점의 평균은 66점이었습니다. 반면에 과학탐구는 최고점이 77점이었으며 최하점 68점이었죠. 평균은 71점이었습니다. 큰 편차가 인문계열 사탐과 과탐에서 나오고 있죠. 차이를 보면은 사탐은 전년도는 가장 높은 표점을 가진 과목과 낮은 과목의 차이는 8점 차이였는데 올해는 5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과학탐구는 10점 차이였죠. 10점 차이에서 9점 차이로 1점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동일 계열 과목 간의 편차는 다소 감소한 현상을 보이지만은
계열 간의 편차는 66점과 71점으로 평균을 보더라도 큰 편차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교차 지원에 대한 편차가 아주 크다.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들, 교육대학이나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변환 표점을 쓰지 않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 과탐 응시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했다는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90% 이상이 우리가 과탐이나 미적기하를 응시한 학생이다라는 그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언어외점 만점은 149점의 표점을 받았죠. 반면에 화법과 작문은 147점을 받았기 때문에 2점의 차이를 가졌습니다.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모두 100점을 받은 학생들은 표점이 147점으로 최고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확률과 통계는 100점을 받았지만은 144점의 표점을 받았죠. 그래서 3점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어는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수학도 3점이란 차이는 국어 가형과 나형이 모두 동일 점수였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는 편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은 올해 그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미적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5점이 더 높은 형태로 같은 만점 받은 학생이 5점이 더 높은 형태의 점수를 가지게 되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년도에 국어의 표점 개수는 99개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표점 개수가 112개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국어의 변별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수학은 86개와 73개가 존재했으니까 올해 85개로 전년 수학과의 표점 개수와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별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국어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과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100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 종류가 9종류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 1등급을 받은 학생 중에서 표준점수가 140점에서 143점의 표점을 받은 학생들은 오히려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 유리했을 것이다. 대신에 145점에서 149점까지 표점을 받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100분위 점수보다는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영역 등급대별 선택 과목 비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 지압 자료 결과로 추정된 결과입니다. 1등급은 총 18,03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적과 기하를 응시한 인은 약 95%에 해당되고 그 확률로 통계는 5% 정도에 불과했다. 정확히 94.4%와 5.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이 51.7%로 더 많지만은 1등급 내에서의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2등급도 13.1%에 불과했죠. 확통이. 상대적으로 미적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더 1, 2등급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월등하게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별로 조합을 해보면은 도수를 이용한 조합을 해보면은 국어, 미적, 기하, 과학을 응시한 학생들과 국어, 수학, 사회 또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를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응시한 학생들을 나누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그림과 같습니다. 이 표를 잘 살펴보면은 표준 점수 320점과 330점 사이에 해당되는 요 점수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점수 합이 330 이상인 그러한 점수대에서는 오히려 국어, 미적, 기하를 응시한 특히 우리가 흔히 자연계라고 비유하죠. 자연계 학생들의 비중이 동일 점수대 훨씬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수가 많았고 반면에 이 점수 이하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국어, 수학, 사회에 해당 인문에 해당되죠. 인문 계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조합의 학생들이 더 많은 비율로 존재를 합니다.
자, 요 320점과 330점은 100분위 점수로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100분위 점수 180점과 210점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영역이 합의되겠죠. 따라서 이 점수로 기준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을 하면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갔을 때 유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100점을 받을 때 1등급을 받는 과목의 숫자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올해 총 6과목에서 100점을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을 받은 과목이 존재했죠. 거기에 반면에 과학탐구는 한 과목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학탐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변별력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문계에서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만 상대적으로 만점이 아닌 학생도 1등급이 되는 학생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과목은 한 개만 틀려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죠. 자, 다음에는 정시 지원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수시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도의 2월 인원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15개 대학이나 거점 국립대 그리고 수도권 대학은 모집 인원 비율이 2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그리고 불경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그 영남권 지역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반면에 강원도와 전남북 그리고 충청권은 소폭이 줄었지만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충청권은 전남권과 전북권 그리고 광주, 강원권은 상대적으로 수시에 2월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 상대적으로 최초 모집 인원을 줄였지만은 특히 강원권은 줄었지만은 2월 인원을 상대 발생해서 오히려 88명이 강원권은 더 증가되었죠. 이와 같이 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정시를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은 많이 증가시켰지만은 2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모집 인원은 거점 국립대의 경우는 847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시 모집 인원 증가로 최초 인원 증가로 서울 지역은 3,112명으로 모집 인원 578명이 전년도보다 줄게 됩니다. 2월 인원 감소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는 1,148명이 2월에는 줄었고 수도권은 최종적으로 1,778명이 줄게 됩니다. 반면에 강원권은 127명이 증가되었고 전남 전북권은 349명과 158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쟁률을 보면은 수도권 15개 대학은 상대적으로 6.1대 1과 5.8대 1이라고 하는 인문자율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 소재대는 2.7대 1과 3.3대 1로 우리가 아주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수도권 지향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점 국립대학도 선방을 했지만은 수도권 대학과 특히 15개 대학,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경쟁률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소재대는 인문계열도 경쟁률이 모집 인원이 9.2% 줄었지만은 지원 인원 비율도 증감도 2.6% 인문은 줄게 됩니다. 즉 경쟁률은 증가했지만은 이거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증가했지만은 모집 인원 증감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경쟁률 증가는 아주 극소에 불과했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0.5%, 5대 1 정도로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죠. 서울 15개 대학, 일부 대학 15개 대학 위주로 일부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 위주로 그룹을 나누어서 경쟁률을 전년도 비교해 보면은 1그룹에서는 약 4.4대 1 정도 증가합니다. 4.4대 1 정도로 0.8대 1 정도가 인문에서는 증가하는 반면에 자연은 0.6대 1 정도 증가하죠. 2그룹에서는 1.1대 1 정도 인문자의 모두가 증가하게 되고요. 3그룹에서는 1.8대 1, 2.0대 1로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상위권 대학보다는 중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경쟁률은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을 보면은 4그룹과 5그룹도 1.5대1, 1.4대1, 그리고 2.1대1, 2.0대1 여대 같은 경우에 상대로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문은 1, 2그룹보다는 3, 4그룹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그룹은 1.8대 1 정도, 5그룹은 2.1대 1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문과 유사하게 3, 5그룹이 모두 2대 1 정도 경쟁률이 증가한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인도 정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률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군의 연대의 경우에 모집 인원이 아주 소폭 증가했는데, 반해서 지원 인원은 전년도에 보면은 5,860명에서 올해 8,402명이 증가됩니다. 근데 약 60명 정도 지원하는 데서 8,000명 정도로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2,542명이나 지원 인원이 증가했죠. 모집 인원은 310명이 증가했는데 지원 인원이 2,542명이 증가합니다. 그럼 연대가 이만큼 인원이 증가했으면은 같은 경쟁군인 가군에 있는 고대는 줄어야 되는데, 고대는 무려 약 1,000명 정도가 증가하죠. 997명이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원 인원이 3,302명이나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군별로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 군 내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군에 또는 분할 모집하는 그러한 대학들의 경쟁률은 대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정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더 어려웠다는 거죠. 대학에,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더 어려웠다. 경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첫째, 정시 모집 인원이 우리가 증가되었죠. 거기에 따라서 애당초 수시를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다라고도 예측이 됩니다. 특히 내신 등급이 낮다든가, 특히 우리 종합전형수도 우리가 줄었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웠던 수능이 잘 나오는 그런 자사고 학생이라든가, 또는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약대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설되었죠. 그래서 각 약대 진학을 위한 재수생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됐는데, 하여튼 올해는 정시가 그만큼 지원해서 합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경쟁률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능 응시자 중에서, 수학영역 응시자 중에서 탐구 선택 과목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탐 응시자 중에서, 확률 통계죠.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학생은 우리가 흔히 인문계 학생이라고 우리가 지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확통 응시자 중에서 약 86% 정도가 사탐을 응시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적은 92% 정도가 과탐을 응시하고,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91% 정도가 과탐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탐을 응시한 학생 중에서 미적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도 약 10% 정도가 존재를 하죠. 4.9%와 5.8%니까 합쳐 약 10% 정도는 사탐 응시자 중에서도 미적 기하를 응시한 학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확률로 통해 응시자는 86%가 사탐을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 미적 기하 응시자 91% 정도가 과탐을 응시를 합니다. 사탐 응시자 중에서 10% 정도는 미적 기하를 응시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파 때문인지 실제로 인문계 모집단이 교차 지원을 했는데, 인문계 모집단이 지원자 중에서 미적 기하를 응시한 비율은 추정하는데, 서강대는 약 60% 정도, 중앙대가 56%, 서울시립대도 55% 정도, 성균관대는 25.5% 정도가 된다고 대학 입학처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강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경우 약 50~60%가 미적 기하 응시자가 인문계를 지원했다는 거죠. 당국대, 의대, 외대, 세종대, 가톨대는 약 15% 정도가 교차 지원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의학학 계열 전년도 대비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의학과는 약 1.2% 정도. 치의학과는 오히려 경쟁률 증감이 줄었습니다. 치의학과는 줄었는데 7.1% 정도에서 6.6%로 줄었죠. 0.5%로 치대는 줄었습니다. 한의대는 1.5%, 수의학과는 0.9% 정도가 9대 1 정도가 경쟁률이 증가했죠. 약대는 10.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구는 모집 인원이 적죠.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대 모두 다학원에서는 소수 인원이 선발되기 때문에 21.8대 1, 19.3대 1, 42.5대 1, 29.4대 1, 43.3대 1과 같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모집 인원이 아주 적고 소신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부 소재, 서울 소재 일부 대 블라인드 시간대 지원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경쟁률을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후에 등록하는 그 학생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대가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대학마다 다르게 실시하는데 마지막 경쟁률이 발표한 이전까지 경쟁률은 서울서 20개 대학 중에서 809개 모집 단위 중 마감일 전까지 1대1 이상인 모집 단위는 314개에 불과했습니다. 한 39%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1대1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전부 다 학생들이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연대는 70.1%의 학생들이 블라인드 시간대에 지원을 하게 되고 중앙대는 33.2%만 블라인드 시간대에 원서를 접수하게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년도는 44.9%가 평균적으로 블라인드 시간대에 원서를 접수했지만은 올해는 50%가 넘는 학생들이 블라인드 시간대에 원서 접수를 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보관이 깔려 있겠죠. 그만큼 정시는 경쟁률의 영향이 아주 큰 전형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정시 수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것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면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시 모집에서 재정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등급을 가장 잘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등급을 가지고 어떻게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100분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100분위가 오른쪽 기타 참고 자료에 나와 있죠.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정시에 지원 가능성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성적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문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영역별로 어떤 부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에서 같은 영역이라도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 국어는 의의 개념 분야냐, 아니면은 또 사실적 이해력이냐, 아니면은 추론적 이해냐, 그다음에 비판적 이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 영역이냐, 이해 영역이냐, 추론이냐, 문제 해결 영역이냐. 나는 어떤 영역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배점에 대해서 나의 득점을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차이가 가장 많은 분야에 내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영역에 어떤 내 약점을 가진 영역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되냐. 바로 보충학습에 필요한 문항 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런 영역이 나와 있는데 이 영역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다시 풀이를 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완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의 결과로서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면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대입정보센터 중에서 특히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탭을 클릭을 하면은 전국에 약 200개 대학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기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진행의 결과를 보면은 아래와 같은 탭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정시에서 모집 인원과 경쟁률, 그리고 충원 인원, 후보 몇 번까지 합격을 했다. 70% 컷 점수는 몇 점이다. 그리고 최종 등록한 학생의 100분이 70% 컷 등의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모의고사 성적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어느 정도 성적이 어떤 과목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우리가 변화되었죠. 전년도부터 변화됐는데 출제 범위가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공통 과목이 국어, 수학은 75%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독서와 문학, 그리고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에 해당되죠. 영어 1, 영어 2가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데 선택 과목은 25% 국어와 수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2학년 이전에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 과목은 우리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 또는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으로 대응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우는 과목들이 한 1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응시 과목을 3학년 때는 거의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복습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수능 공부도 2학년 때까지 전략을 잘 세워서 과목을 다 배우는 이후에 자기 계획을 잘 세워서 복습을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국어 영역의 오답률, 전년도 수능 오답률 오답률 5개를 살펴보면은 국어는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15번 문항이 오답률이 80%에 해당되었습니다. 우리가 국어는 2점 문항과 3점 문항이 있지만 이거는 2점 문항이었습니다. 배점이 높다고 무조건 낮은 난이도가 낮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려 80%의 오답률로 보이는데 이거는 독서의 과학 영역에 해당되는 이해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항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11번 문항으로 독서의 경제 영역에 해당되는 추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역시 배점이 2점으로 73%의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독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화법과 작문은 15번 문항이 역시 가장 오답률이 높았죠. 화작을 응시한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40분 문항, 화작이 78%의 두 번째로 높았지만은 그 다음으로도 11번, 13번, 8번 문항이 화작을 응시한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어 문항에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독서 문제가 나옵니다. 18번에서 34번까지는 문학 문제가 출제가 되죠. 공통 분야의 문제입니다. 근데 35번부터 45번까지는 선택 과목의 문항이 되는데, 자, 이걸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과목들은 모두가 국어 이 공통 분야, 특히 독서 분야에서 오답률이 높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어의 상위 등급 목표를 하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분야에 특히 독서를 정복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 분야에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2학년까지 이 과목을 잘 배우는데 독해력 향상이 아주 기본이다라는 걸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득점을 요구하는 학생은 특히 경제나 과학 분야의 지문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거죠. 수학은 과목별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은 30번과 22번, 29번, 28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이 과목들은 4번, 20번 문항을 제외하는 전부 다 주관식 문항이었죠. 그런데 객관식 문항이 2번
이 20번 문제가 정적분 문제였는데 89%의 오답률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미적분은 30번, 22번, 20번, 29번, 21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29번, 22번, 30번, 20번, 21번 문항이 오답률이 높았는데, 자, 수학은 22번까지가 수학 1, 2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23번부터는 선택 과목이 문항인데, 자, 이걸 잘 살펴보면은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20번과 22번 문항에 해당되는 2번과 4번이 공통 문항이었고, 미적분과 기하는 3개의 문항이 공통 문항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통은 40%, 미적기하는 60%가 공통문항에서 오류가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독해 문항이 있습니다. 문장 위치, 빈칸 추론, 어휘 추론, 그리고 이런 문항에서 오답률이 75%, 22% 등과 같이 높았는데, 그래서 독해력을 길러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는 연계 방식이 변화되었죠.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EBS 지문을 활용한 직접 연계가 전년도부터 폐지가 됨으로써 지문이 낯설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1등급이 21년도에는 약 13%, 5만 3천 명 정도가 전년도에는 2만 7천 명 정도로 2만 5천 명이나 줄었죠. 이것은 고난이도 문항, 독해 문항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단순 지문 반복 학습보다는 어휘력 바탕의 독해 능력 향상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S 교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능과 내신 준비의 원트랙 영어 학습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